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퇴신을 두고 두 갈래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양념이다, 에너지원이다, 당에 대한 충정이다, 관심이다. 그런데 당에 대한 충정, 관심, 에너지원, 양념의 실체를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문자폭탄 내용 뭘까요? 충격적인데 잠시 후에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공영방송 TBS가 지난 4년, 최근 4년간 공기업에서 받은 광고 수익이 급증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논란인데 잠시 후 다뤄보겠고요. 경기도판 TBS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파이자 백신이 부족한 서울이 1차 접종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들은 파이자 백신을 맞고 있는데 아직 75세 어르신들 다 맞지도 않았는데 서울시가 각 구청에 이제 더 어르신들 예약받지 마! 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부산, 광주, 대구 등도 1차 접종 중단이 우려됐습니다. 질병청이 지자체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건데 당국의 해명은 좀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2차 접종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속도 조절하는 거지 백신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당국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동아일보는 백신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날카롭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와 당국의 설명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6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 쪼인다. 그렇게 되면 집 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대출을 왜 자꾸 쪼이냐? 시한폭탄 가계부채, 나름 이 당국의 걱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점점점 늘어나다가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증가율 4%대로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에서의 논란은 6억 초과 아파트는 서울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중저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구매길도 막혔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제가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작품 한 작품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중섭 작품은 제주로, 박수근 작품은 강원으로 이건희 컬렉션이 전국으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관 설치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작가들의 삶과 추억이 어린 특별한 곳으로 작품을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혹자는 에너지원이다라고 하고 혹자는 당에 대한 충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혹자는 의사표현의 방법이다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양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은 이를 문자 폭탄이라 부르며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조홍천 의원이 공개한 문자 폭탄의 실체. 지금까지 문자 폭탄이다, 아니다, 에너지원이다, 양념이다 말은 많았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저희 돌직구쇼 출신인데요. 그 문자 폭탄 내용, 실체를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취지는 봐라, 이러고도 양념이냐라는 거겠죠. 들어보시죠. 아니 예를 들어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그쪽 일당들하고 다 같이 탈당하고 더민주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길을 쓰고 뛰어가봐야 그 발끝에 때도 못 미치는 인간이란 걸 오지게 인정하는 것. 응, 네 얘기야. 이런 것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비주류. 예. 혹은 쇄신파. 예. 그게 생겨야지. 예.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예.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이상은 일단은 자기 이름 걸고 할 사람들 모아야 되겠다라고.
문자 폭탄 실체를 공개하면서 이 문자 폭탄을 옹호하는 당 주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쇄신파를 규합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친문 강성 당원 핵심층과의 선전포고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흥미로운 건 조홍천 의원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당 지도부들과 또 당의 중진들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홍천 의원이 공개한 문자폭탄의 실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쓰고 뛰어가 봐야 그 발끝에 때도 못 미치는 인간이라는 걸 오지게 인정하는 것, 네 얘기야. 라는 걸 실제로 조 의원이 받았다는 겁니다. 문자폭탄을. 이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앞서 뭐 쓰레기다, 탈당해라,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20년 거의 가까이 취재한 베테랑 기자, 이재문 기자. 자, 이건 내용이 폭탄입니까? 에너지원 양념 충정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굉장히 저걸 듣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겠죠. 위축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폭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도 다양성의 하나인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요한 건 그것이 다른 의견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것이 만약에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면 오히려 그 다양성을 파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결국 그것을 그냥 다양한 의견이다라고 추구해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해서 이것이 다양한 의견을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추구해버리고 나면 결국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조홍천 의원이 본인의 문자 폭탄까지 공개하면서 저 문제를 계속 공론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쇄신의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은 여권의 주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떤 강성 친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민주당이 어떤 쇄신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결국 민주당이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보궐선거의 참패를 딛고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역행하는 거고 퇴행하는 거고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는 조홍천 의원이 저는 문자 폭탄을 공개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자 폭탄 공개 의도와 의미까지 지금 이재명 기자가 흥미로운 구성 주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제가 문자 폭탄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조홍천 의원 그리고 많이 문자 폭탄 맞는 분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가신 뭐 금태섭 전 의원, 김혜영 전 최고 뭐 이렇게 조금박해가 문자 폭탄 많이 받았는데 이분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험한 욕설 이야기를 문자로도 받고 후원 계좌에 18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의 의미죠. 그러니까 모욕적인 어떤 욕설을 이제 18원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후원을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후원이 아니고 이런 걸 받았을 때 의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많은 의원들이 좀 토로한 분도 많다라는 게 이제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조차 문자 폭탄에 대해서 야 이거 선출직이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당신과 민심이 괴리돼 있다고 생각 안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두둔을 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문자 폭탄을 보낸 분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참여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50점짜리 민주주의입니다. 예. 진짜 민주주의는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중에 지금 5명인데 5명이 누가 진짜 정답을 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하자면 생각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100점짜리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저런 문자 폭탄은
대화와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답만 진짜 답이고 니네들이 다른 답은 존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기제입니다. 그건 독백이고 독재예요. 독재다. 예.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본회의 상정해야 되는데 여행을 갔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원들이 저런 정도의 문자 폭탄 왜 참석 안 하느냐? 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안 하느냐? 나는 그건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더 정당에서 해야 될 것은 문자 폭탄이 아니라 그야말로 임대차 보험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당에서 정말 말은 70만 권리당원이라 하지만 당원들과 함께 진지 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 토론의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당 다음을 세워가야지 적극적으로 막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용인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윤건영조차도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옹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든지 문자 폭탄과 그걸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제에 대한 의견일 때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야지 특정 의원들이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탈당해라, 짐 싸라, 나가라 매우 모욕을 주는 것은 그것은 별로 적절한 그 민주주의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주 의원의 개인 견해였는데 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건영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김영주 의원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 윤건영 의원이 즉각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논의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조홍천 의원은 친문은 아니잖아요. 네. 비문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조홍천 의원이 문자 폭탄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둔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까지 쇄신파를 규합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이 그 정도도 감당 못하나 라는 식의 반응을 한 것.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친문과 비문의 격돌 문자 폭탄을 두고서 계기로 당 안의 내홍 어떤 세력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좀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윤건영 의원의 말씀은 저는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높아지고 선출직이고 예컨대 연예인 같은 경우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전화를 주신 적도 있었어요. 아, 정 변호사님한테도?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가끔 받으니까 감수해야 할 그러한 그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윤건영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조홍천 의원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이 저런 걸 굳이 안 밝혀도 되는 거잖아요. 문자 폭탄이 뭐 수백 개가 와오고 수천 개가 와도 그냥 내가 그냥 삭히면 되는 건데 그 내용까지 이렇게 밝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홍천 의원이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결심? 그 내부에서 그 쓴소리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쇄신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관철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조홍천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견제를 결국은 윤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 민주당이 잘하고 정부 여당이 잘해야 일반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홍천 의원이 말한 저 쇄신파가 한 15분 정도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5명이 모두 다 이제 이름을 밝혀서 공식화할지 여부도 또 하나의 뉴스가 되겠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국민의힘 당을 추월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추월했다고는 하지만 60이랑 53이라 이 정도면 누가 더 비호감 다툼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2018년 8월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76%였습니다. 민주당은 34%로 낮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2021년 4월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60%로 급증을 했고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는 53%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김병민이 투입된 시점부터 비호감도가 떨어진 건 있긴 한데 그건 과학적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자당의 비호감도도 높아요. 53. 네,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이렇게 60으로 늘어난 것과 문자폭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비호감도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이거 절대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일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일들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부터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이라든지 폄훼 발언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광주 민주화 모욕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기에 대해서 정강정책까지 반영하고 난 뒤에 호남에 대한 폄훼 발언 등에 대한 목소리 찾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무슨 죄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들에 대해서 숙연하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 이런 일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자, 반대로 민주당의 모습을 좀 지켜보게 되면 윤미향 의원의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당내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결국 한 명, 두 명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진 탈당을 통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 야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꼬리 자르기 정도에 대한 목소리마저도 나오지 않았던 현실들이 지금의 민주당의 비호감도를 훨씬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자폭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자폭탄을 두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나 민주당의 많은 당권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민주정당 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통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지를 금태섭 의원이 보여줍니다. 다양한 민주당의 정당의 목소리들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문자폭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당내에서 선출된 의원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취했던 게 바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논리적 정합성들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국민들이 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최소한 듣는 모습 정도는 보여줄 때 이러한 비호감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도 높은 비호감들을 줄이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일 줄여나가는 게 비호감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지도부의 어떤 시각 견해 들어봤습니다. 물론 조홍천 의원과 이 쇄신파의 움직임조차도 다 민주당 내부의 쇄신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민주당이 쇄신 과정에 있는 만큼 그 결과도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흑석대고 어준 수고의 길을 택한 김의겸 의원, 전직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흑석 선생이라는 오명을 받은 바 있죠.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결국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원직 승계를 통해서 국회로 입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기현 의원이 김어준 씨 방송 수호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강제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지금 300~400명씩 기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기계식 공장하고 간의 수공업하는 김어준을 1대1로 같이 대응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저널리즘으로서의 책임을 똑같은 기준으로 묻는 것.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김어준만 공격받을 거냐. 지금 종편에 널려있는 방송 예. 한번 같이 균형 있게 같이 검토해보자. 네,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일반 언론 매체에게 요구되는 공정성하고 김어준 씨 방송에게 똑같은 공정성이 요구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김어준 것만 보지 말고 다른 방송들 것도 같이 봐야 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었는데 자 20년 기자 생활을 한 이재명 기자 자, 이 김의겸 의원 전직 언론인 출신이고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자 논평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김의겸 의원의 어떤 진영 논리를 다시 한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진영 논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논리가 아니라 사실 억지인 거죠. 아 이거 억지다. 하나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논리를 끌어오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지금 김의겸 의원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대형 공장과 간의 수공업이 어떻게 같은 공정성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언론사의 크기에 따라서 공정성의 엄중함이 다르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공정함과 예를 들면 뭐 지방지나 한겨레의 공정함이 달라야 된다는 뜻인데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멸의 언론이 가져야 할 공정함의 크기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언론사의 크기별로 다르다?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함의 엄중함이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언론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언론사의 영향력이겠죠. 청취율 1위인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과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의 공정함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더 커질 수 있는 거겠죠. 영향력이 크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지금 계속 TBS에 요구하는 게 그거지만 만약에 그것이 공영방송이라면 사실상 공영성을 갖고 있는 방송이라면 거기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리고 많은 광고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들어와서 그것으로 방송이 운영된다. 방송이나 언론사가 운영된다면 그런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더 많은 더 높은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것은 크기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크기의 문제가 그런 점에서 TBS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사이고 그리고 뉴스공장은 청취율 1위인 방송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공정성을 요구했던 건데 그것을 계속 엉뚱하게 지금 김의겸 의원은 다시 한번 크고 작음으로 분리를 했는데 김어준 씨 방송이 작은지도 모르겠으나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진영 논리인 거죠. 예. 우리 편이기 때문에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끌어오는 건데 저는 김의겸 의원이 언론 개혁이 본인의 소명이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다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고 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아무리 간의 수공업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향해서 배우가 있다라는 음모를 제기하거나 야당을 향해서 정치 공작을 펴고 있다라는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간의 수공업이라고 해도 용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인 건데 김의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데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TBS의 광고 수익, 특히 이 공기관으로부터의 광고 수익이 최근 4년간 급증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광고비 수익 내역이 공개됐는데 공공기관 광고 라디오 수익 2017년 20억대를 돌파했는데 김어준 씨가 투입되고 나서 매년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광고 수익이 2018년 40억, 2019년 47억, 2020년 49억.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으로부터 TBS가 굉장히 많은 광고를 수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17년 시점 이후라는 겁니다. 민간 광고 라디오 수익은 같은 기간 18억 9,900, 22억 7,500. 지난해 수익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니까 민간 광고 라디오 수익은 떨어졌다. 자, 뭐 공기관의 광고도 광고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좀 더 시장 논리에 적용을 받는 민간 광고 라디오 수익은 지난해 오히려 떨어졌는데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 수익이 정말로 급증을 했다는 거죠. 권영세 의원의 주장은 공공기관 광고 사입이 몰린 TBS가 정권의 나파수 역할을 한 정황 증거다. 감사원의 정식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지금 권영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한 건데 민간 광고 수익도 늘고 공공기관 광고 수익도 늘었다면 예. 김어준 씨 주장대로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청취율이 높아서 시장의 자본 논리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급증했다라는 논리가 완벽하게 설명이 될 텐데 어떻게 민간 부분의 광고 수익은 그대로나 오히려 떨어지는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받은 광고 수익이 어떻게 이렇게 급증합니까? 네, 여기에 대한 뭔가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아마 이런 지점에서 권영세 의원이 관련된 자료들을 받고 또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TBS는 많은 라디오 방송들이 있습니다.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 조금 더 큰 목적을 두고 서울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정치 시사방송이 꽤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TBS 라디오뿐 아니라 TBS의 TV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당내 분석들을 쭉 해보게 되면 이게 보수 패널, 진보 패널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점들을 갖추고 있는가.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엄중한 공정성의 잣대를 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광고 수익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 언론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키게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진정한 언론개혁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과연 정파적인 목소리나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고 언론인의 사명을 다해서 진실과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느냐가 핵심인데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몸을 담고 있었던 언론사가 한겨레신문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일선 기자 40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낸 바가 있죠.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사회부장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정권을 감싸고 있다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를 향해서 정말 날카롭게 비판한 일선 기자들의 목소리를 김의겸 전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듣고 있다면 언론개혁이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해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TBS를 비롯한 공영방송, 그렇다면 TBS의 문제를 삼게 되는 순간 KBS, MBC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이 공정한 것인가?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1년 정도 남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지만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언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어떤 권력이라도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국민 앞에 돌려주는 게 언론 개혁 아닙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키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아님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그만둘 생각 절대 없다. 참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공정성을 잃었다. 그것이 뭐 지배적이거든요.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아직 있다.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 김어준 씨가 오래오래 방송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공영방송에서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논란 가운데 경기도판 TBS가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경기도 의회가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경기도판 TBS 아니냐라는 비판, 비용이 총 550여억으로 추산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권위는 편성 책임자를 임명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광고 협찬 운영하고 프로그램 제작 판매 등 총괄. 이르면 내년 5월 방송이 시작된다. 전국 언론인 노동조합에서도 보정 홍보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인데, 자, 김영주 의원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강한 리더십이 있는 경기도에서 경기도판 TBS 소위 방송국이 나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그런데 뭐 예산을 하고 경기도판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만약 방송 개국이 내년 3월 이전에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TBS,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말하는 미디어 재단처럼 경기도도 경기 미디어 재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벤치마킹은 그걸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적절하게 그 도민들한테 줄 정보와 실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들을 구분해 가느냐 하는 자정 능력을 갖추느냐, 또 내부적으로 누구도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하게 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지배적으로 말하자면 진행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기제를 두느냐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당장 지금 그 경기 방송인가요? 그 주파수가 하나 비니까 그걸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것까지를 봉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식의 그 말하자면 TBS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부러워한다. 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경기도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지사가 광고물을 주면 이게 거기는 그 지사
딸랑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사가 이래렴 이래고 저래렴 저래고. 요새 그 서울 방송 그 앵커가 계속 그 보면은 정치적 논리로 자꾸만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이렇게 방송국이 생겨갖고 그런 거를 편중돼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갈까봐 염려도 된다. 김어준 씨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라는 논란인데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상급기관이 서울시에서 법무부와 질병청에게 이거 서울시가 대신 과태료 물게 할 수 있느냐를 질의한 상태인데요. 김어준 마스크 논란이 100일째 다 돼가고 있는데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요? 서로 미루는 김어준 과태료. 서울시가 법무부와 질병청에게 김어준에게 과태료를 서울시가 직권으로 부과해도 가능한지 해석을 요청했는데요. 그게 벌써 지난달 25일입니다. 법무부는 미룹니다. 과태료 부과권자인 서울시 판단할 사안이다. 법령 관한 자문, 벌칙조항 포함 법령 해석은 법무부 소관인데 서울시가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하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한 달째 몽부부답이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규정 당김,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질병청 소관인데 한 달째 질병청은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이 법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확실한 건 마포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건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 하는데 질병청과 법무부가 속 시원하게 결론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건 같은데 정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법률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냐,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이 밝히는 게 원칙이거든요. 4명 넘게 저렇게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명이 넘는 사람이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는 이거는 4명 기준을 위반한 거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사적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그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는 김어준 씨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마포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게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김어준 씨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를 구청이 거꾸로 하고 있죠. 왜 거꾸로 하고 있냐면 저것이 5명, 6명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저것은 공무일 것이다라고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과태료 10만 원짜리 관련해가지고 수백만 원이 들어갔을지 모르는 외부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김어준 씨한테 면죄부를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법적 그 절차나 상식으로 봐서는 사실 맞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질병청이나 법무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바로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과태료 얼마입니까? 마스크? 10만 원이라고 10만 원짜리잖아요. 네네. 그 결론을 이렇게 못 내리는 게 의아스럽다라는 의견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 매주 1,000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10만 원 뭐 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꼭 안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는 네. 저거는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 서울시의 판단이 맞다.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맞다라고 원칙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마포구청이 입증을 해야 될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예. 김어준 씨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 흥미로운 분석 듣고 계신데요. 김어준 씨의 이 마티오 부가 예외 사례와 더불어서 지금 논란이 같이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5인 만찬 케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야당에서 논란을 제기한 겁니다. 야당의 주장입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전직 참모 4명을 불러서 고별 만찬을 했는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수본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공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역시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마포구청이 공무상의 일이다라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를 한 바 있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수칙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중수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그 고유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정 의견에 대한 의견 청취나 혹은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김어준 씨 케이스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묶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역마저 내로남불로 적용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화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인내하고 희생하는 국민께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풀어진 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 아닙니까? 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일정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청와대 인식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의 24시간이 공공재단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전직 참모들의 송별회도 공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도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됐으니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넉 달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K-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는 최소한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5인 이상 모임을 하면 되겠느냐. 전 대통령이든 참모든 누군가는 분명히 두 차례 나눠서 하면 되죠.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않고요. 둘. 그렇죠. 2명, 3명씩 나눠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K방역을 어렵게 끌고 가면서 저렇게 5인 이상 모임을 굳이 하는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런 청와대 인식이 아쉽습니다. 네. 야당의 주장과 이재명 기자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뜨거운 뉴스 3가지를 엄선을 했습니다. 오늘의 핫쌈 만나보시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재판장에게 욕설이 나왔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프로골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는 의대생 실종 사건의 그 의대생도 오늘 핫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뉴스들 정말로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2살의 의대생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6일째가 돼가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하게 22살의 의대생이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의대생 한강 실종 그날 무슨 일이? 지난 24일 밤 10시 반 손정민 씨 22살 의대생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 친구 A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간이 밤 10시 반. 이 일정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25일 다음날 새벽 1시 반 정민 씨는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어머니와 연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 반 친구 A씨가 정민이가 잠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본인의 엄마에게 메시지를 하자 엄마가 그래도 깨워서 같이 가야지 친구인데 라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반 친구는 안타깝게도 혼자 귀가를 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주장입니다. 혼자 귀가를 했다. 현재까지 정민 씨가 실종된 지는 6일째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행동 CCTV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모습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공원 내에서 이 정민 씨를 포착한 CCTV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시 30분 정민 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됐고 3시 반 정민 씨의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시간에 과연 정민 씨의 행방은 어떠했는지 왜 친구는 술 취했다는 정민 씨를 혼자 두고 홀로 귀가를 했는지 4시 반 친구가 귀가했다는 그 시간 이후 실종될 때까지 무슨 일이 정민 씨에게 있었던 것인지 반포 한강공원이라면 모두가 다 공개된
공원인데 이곳에서 과연 실종될 수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낳는 사건입니다. 손정민 씨, 실종된 의대생 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영화에서처럼 금방금방 사람을 특정할 정도로 잘 나올 줄 알았었는데 첫째는 아예 없다는 거에 놀랐고요. 그나마 있는 CCTV도 화질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 집 앞이 바로 여기거든요. 아들이 몇 발짝 안 남아서 사라졌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2021년에 이렇게 사람을 못 찾을 수 있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거는 날짜가 벌써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정말 급하거든요. 단 하나라도 제보가 왔으면 그거밖에는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미스테리들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의문점들이 해결돼야 정민 씨의 행방, 의대생의 행방도 나올 듯합니다. 그 미스테리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친구 A씨가 정민 씨 어머니에게 실종 사실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귀가 1시간 뒤 부모와 함께 정민 씨를 찾기 위해서 한강공원을 갔다. 정민 씨 어머니는 아들 번호로 전화하자 친구 A씨가 받아서 왜 휴대전화를 네가 갖고 있냐? 친구 A씨의 답변이 잘 모르겠는데 집에 와보니 정민이의 휴대전화가 나한테 있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뒤바뀐 휴대전화. 친구 A씨가 술에 취해 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들고 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휴대전화는 정작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미스테리. 친구가 혼자 귀가한 이유. 친구의 설명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정민이가 옆에 없었고 그래서 집에 갔다. A씨가 새벽 4시 반쯤 반폰 아들목 CCTV에 혼자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4시 반 그리고 3시 반 자기 어머니와 통화한 그 1시간 사이에 정민 씨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미스테리입니다. 세 번째 미스테리. 아들의 휴대전화. 새벽 2시쯤 촬영한 동영상이 담겨있다. 정민이와 친구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라는데 이게 마지막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재판과 변호를 맡아보셨을 텐데 경찰은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순 실종 사건이냐부터 실종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부터 여러 가지 범죄 가능성까지 경찰은 다각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이 의문점들, 왜 친구는 혼자 귀가했고 실종 의대생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고 친구의 말에 따르더라도 1시간 사이에 실종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들 조합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핸드폰을 서로 착각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민이가 자기 핸드폰인 줄 알고 친구 핸드폰을 들고 갔고 그 친구가 정민이의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인 줄 알고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학 다니고 어렸을 때 한강 가가지고 술 마시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고 그렇죠. 그다음 또 한강이 홍수 때는 범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그 넓은 지역에다가 CCTV를 일일이 다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시간순을 쭉 봤더니 3시 반에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 정민이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친구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친구랑 같이 가야지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4시 반에 그 친구가 혼자 귀가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 그렇죠. 그 친구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도 그 3시 반에 전화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깜빡 졸았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그런데 눈을 딱 떠봤더니 정민이가 없더라. 없는 친구 어떻게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혼자 간 것이다. 이렇게 추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 1시간 사이에 그렇게 깊이 잠들어서 친구가 가는 줄도 모르고 갔을까. 그다음에 이제 정민이가 만약에 친구 말대로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집을 간다든지 했다라고 하면
정민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깨우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이야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이 계속 실종인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정민이가 뭐 혼자서 그냥 울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훌쩍 갔다가 그냥 훌쩍 와가지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꿀밤 한 대 맞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빨리 그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으로 일이 잘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그렇군요. 똑같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실종이 된 상태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친구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본인도 잠들었고 일어나 보니 정민이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듯해 보이는데 경찰이 최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은 뭐 사실은 잠도 자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뭐 본인 진술에 의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내 것인지 친구 것인지도 모른 채 이제 핸드폰을 들고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최면을 걸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예컨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다든지 그러한 어떤 그 유도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항들을 가수면 상태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저것도 일정한 어떤 과학 수사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최면 수사를 할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좀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반포 한강 고수부지 여러분 많이 가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좋게 여러 가지 극히 좋게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이 상황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그래도 치안이라든지 CCTV가 없어서, 너무 이렇게 CCTV는 사실은 거기에 놀고 계시는 분들, 휴식하시는 분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너무 없으니까 최소한의 특히 그 아녀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이렇게 실종 사건 같은 데서 최소한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치는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주 의원님 잘 아시니까 사실은 휴대전화가 만약에 바뀌었고 실종된 대학생이 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사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사실은 지금 과학기술 되거든요. 네. 경찰이 그것도 지금 파악하고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선가 끊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그것도 파악해서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의 조금 더 단서는 뭐 나올 수 있다.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빨리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이 좀 돼야 하겠습니다. 핫싸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핫싸움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 옛날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통진당 전 의원들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3년 11월 정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위헌정당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렸죠. 통진당은 해산됐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은 아로 등의 활동을 통해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일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의원직 상실은 별개라며 정당은 해산돼도 나의 의원직은 유지시켜달라, 복귀시켜달라라는 국가를 상대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6년 4월 2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라는 판단 유지했고요. 어제 대법원 3심도 당연히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구속될 당시, 통진당 해산이 최종 선고될 당시 이정희 당시 당대표 반응들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도둑놈들아! 저 사건 내 업무는 조작이다.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진보 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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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시킬 수는
3심 대법원도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라고 어제 결론을 내리자 구 통진당 의원들이 욕설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원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자 오병훈 전 통진당 의원이 개 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라고 자리에 일어나서 고함을 쳤다. 욕설을 했다. 법원 직원에 의해 끌려 나오면서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 수사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석기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아로에서 국가기관들을 폭파시키는 등의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 어제 또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발언이 통진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대법원이 져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판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욕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을 정당 해산과 더불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격을 박탈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 판결이었다. 이것은 대부분 법률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사법부 대법원이 할 일입니까? 자, 야당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석기 의원 등이 사실은 국가 전복을 위해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팩트들인데 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결국 헌재의 결정에서 해산이 됐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정당이 해산이 됐더라도 지금 통진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역구에서 내가 당선된 것은 정당 해산과 조금 별개의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당이 해산이 됐더라도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의 지위까지 무효로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벌써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 일이니까 그 당시 관악구의 이상규 의원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지난날 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시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재선을 지내고 지금 다 선거에 이제 끝나서 현재는 원외 인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고요.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렇게 통진당 전 의원들처럼 나서서 대법관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지는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법체제 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들이 보기에 다소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실체일 텐데 앞서 얘기했던 폭파 등에 대한 발언과 정말 대법관들을 향한 막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건 과거의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재 판결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계기를 전 통진당 의원들이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통진당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게 뭐 국정원이 꾸민 음모다라고까지 과도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일단 이 법률적으로만 보자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은 해산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그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그 위원정당 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왜 규정도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우리 국회의원 직까지 상실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1심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거를 심판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 위원 제청 그 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맞다라고 인정을 갖다가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뭐 오병훈 의원이나 뭐 그런 국회의원들은 아니 법에 규정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임의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퉜던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그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왔느냐? 2016년 4월에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이 언제입니까? 2021년 4월에 거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막 그런 문제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고명하신 대법관들께서 5년씩이나 이걸 잡고 그렇게 판단을 유보할 사안이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별개의 질문일 수 있겠으나 이재명 기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데, 이왕 통진단 해산 얘기가 나와서 그때의 기억이 좀 새록새록 저도 취재기자로서 나기도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 제도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권 안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민주주의의 장점은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좋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파고든 사건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 또 하나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대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꼭 이 통진당 의원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통진당을 해산했던 이유 자체가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 이념 등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친다라고 봤던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 조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조직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하는 기본 이념들이 결국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해친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해산을 시켰던 거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정혁진변호사까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소속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그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의원들을 그대로 정치 활동을 하게 놔두면 결국 그것은 정당 해산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심은 달랐지만 2심이나 대법원이 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의원직 상실 최종심이 나왔던 건데, 얘기한 것처럼 뭐 민주주의란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가 실패하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패를 할 수 있지만 다양성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이제 굉장히 반국가 단체까지를 포용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이제 숙제를 남겼던 게 바로 이제 통진당 해산 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이제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헌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유쾌하게 분위기를 바꿔볼 텐데, 투머치 토커, 수다쟁이 소위라는 별명, 애칭을 갖고 있는 원조 메이저 리거, 대한민국 국보급 투수 출신의 박찬호 선수가 프로 골퍼 무대에 도전을 해서 변신을 했습니다. 골퍼로. 그런데 성적이 영 꼴찌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그 야구 선수와 같이 골프 라운딩 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야구 선수 역시 다르네요. 매번 홈런인 것 같아요. 홍인의 프로 투마치 토크하고 라운딩 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소극적으로 스윙이 되신 건지 아니면 고정을 따로 하신 건지 궁금한데. 골프는 파워 스윙이 아니라 정타구나. 레슨을 많이 받았습니다. 골프하고 우리 비슷한 게 우리 막내 딸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마음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박찬호 선수의 골프 실력을 봤는데, 뭐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해진 홀로 공이 가야 되는데
멀리 나가긴 하는데 뭐 딴 데로 계속 멀리 나가더라고요. 박찬호 선수가. 폼은 좋아졌는데. 뭐 보니까 저도 뭐 언론을 예. 보니까 첫 톨부터 드라이브가 완전히 해저드에 빠져가지고 헤맸던 것 같아요. 그나마도 예. 자기는 전반은 그래도 선전했는데 후반이 훨씬 바람 때문에 고생했다. 네. 결국 출전한 선수들 중에 끝에서 2등. 끝에서 2등이에요? 예. 그 뒤에 2명은 있네요, 그래도. 한 명 있죠. 한 명 있군요. 예, 예. 예. 그런 성적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 자기 나름대로 훈련도 했기 때문에, 기본 체격이라든지 야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을 텐데, 결국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저 라운드에서 1등한 분은 마관이라고 하는 선수가 1등을 했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관심을 안 가지고, 꼴찌에서 2번 한 저분에 대해서.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투마치 토크를,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그걸 통해서라도, 약간 뭐 부진해 있는 남자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뭐 좋은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첫 번째 경기는 어렵지만 또 워낙 이 프로 근성이 있고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프로 골프 선수로도 아마 비약적인 성장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어제 토크하면서도 나눈 게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구 쪽으로 더 말하자면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의지도 밝혔어요. 아마 앞으로 야구 감독이나 코치의 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골프 선수로 가려 했으나 너무 힘드니까 내 맘 같지 않네. 다시 역시 나는 야구가 체질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찬호 선수 하면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이렇게 좋아하는 게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참 우리나라 경기가 좀 어려웠을 때 박찬호 선수가 그 이영만리 땅에서 던졌던 선전했던 그 스코어로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박찬호 선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어려웠던 기억, 박찬호 선수 경기 어린 시절에 많이 봤던 기억들과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핫쌈 살펴봤고요. 중요한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재청을 위한 최종 명단에서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락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끝끝내 살려놨지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 위원들의 어떤 독립적인 결정과 소신에 의한 결정되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올려놓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떨어뜨린 겁니다. 탈락시킨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탈락! 김호수 전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구원장,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대리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렇게 4명이 압축이 됐습니다. 최종 4인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완전히 탈락시킨 겁니다. 추천위원 9명,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2명을 확정했는데 1위가 지금 윤석열을 대신하고 있는, 소위 윤석열과의 어떤 연속석상에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가 꼽혔고, 2차 투표에서 나머지 2명이 추가가 된 건데, 2차 투표에서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지지한 지지표가 굉장히 적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최종 후보 4명과 상당한 표차로 탈락했다. 압도적으로 탈락했다. 완전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추천위원들, 내부에서 신망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검찰 조직에서 신망을 잃었다라는 우회적 비판. 외부 압력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평가. 추천위 참석자, 이 지검장이 검찰 조직 내부 신망을 잃었고 과도한 정치적 편향을 보여서 부적절하다라고 중앙일보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변협 회장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위원장으로 이해해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좀 고려가 될까요? 네네. 강력한 돌직구 대학병.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
검찰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 취재진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냐라고 두 차례 물었는데 네네라고 두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겁니다. 이야, 이게 말이죠,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최근에 본 뉴스는 자기 조직 검찰의 수사를 끝끝내 거부하고 공수처를 선택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관용차도 내주고 전관 변호사 논란이 이른 BMW 남의 차 타고 뒷골목에서 차량까지 환승해가면서 비밀리에 공수처 조사 아닌 면담을 받았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그 모습이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발언에 따르면 자기 조직도 못 믿는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에 시키느냐. 네. 예상 외의 돌직구 발언이었어요? 사실은 뭐 대한변협의 저분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안 받고 나는 공수처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조직에서 말 그대로 자기 조직 내에서의 수사가 그렇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자기 조직을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제 저 결정 자체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의 민심의 흐름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러 가지 어떤 이성윤 중앙지검장관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자체도 냉정하게 보기에는 좋게 보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시 저 의사결정에 참여한 박상희 전 법무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옛날에 오늘 회의에서 이성윤 검사장 후보에서 배제됐는데 뭐 규정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 이견은 없었나요? 이견은 없었어요. 이견은 없었나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만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이견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법무부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논란의 이 지검장을 끝까지 살려놨다는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 누구를 일부러 껴놓은 건 아니다. 있는 여론 그대로 올려놨다라고 논란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지만, 어찌 보면 뭐랄까요, 현 정부의 마음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끝끝내 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설도 제기됐었는데,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자기 조직도 못 믿는 사람 안 된다라는 이유로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뭐 대통령께서 굳이 임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들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저는 박상기 전 장관이 그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변협 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분. 네네. 왜냐하면 그 위원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성향을 제가 나름대로 봤더니 4대4였어요. 예컨대 그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법학교수회 회장, 그 법전원 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이제 전직 검사장 출신의 그 전직 검사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들인데, 그런데 적어도 그 중에 4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법학교수회 회장이나 법전원 이사장, 전직 검사장, 이런 분들은 아마 상식적으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고, 검찰국장이나 박상기 전 장관이나 외부위원들 2분 더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성윤 검사장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남는 것은 누구냐? 변협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최근에 2달 전에 변협 회장이 새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변협 회장이었느냐에 따라서 이성윤 검사장이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새로 선출된 그 변협 회장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저런 생각을 갖고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검사장을 총장 후보로 발탁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차기 검찰총장은 4명 중에 누가 될까요?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추천위원, 득표수와 관계없이 김 전 차관이 차기 총장 되는 거 아니냐. 조남감 대검차장이 득표수는 1등이었다는 후문인데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현 정부와 보조를 잘 맞췄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때부터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보면 유력 후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누구냐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모두 보좌했고 조국 가족 비리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할 당시에 법무부에 나가 있던 김호수, 이송윤 두 분이 대검 간부들에게 너네 총장 배제하고 특수팀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인물이어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의 검찰총장 설에 대해서도 현재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에서는 윤 총장을 배제한 특수팀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던 김호수, 이성윤 당시 법무부 간부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호수 차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요. 지난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청법으로 정해진 임기 2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게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징계 이유들을 쭉 보게 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그 국정감사에 대한 청문회장에서 이 퇴임 이후에 대한 발언 등 그리고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다 등에 대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김호수 전 차관이 누굽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상황처럼 친정부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사원장, 대쪽 감사원장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때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청와대와 깊은 마찰을 일은 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위원에 대한 선임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돼 있는데 감사원장이 제청하지 않고 청와대가 인사를 내려보내는 시도가 있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김호수 전 차관이었다. 그래서 친정부 성향의 김호수 차관을 어떻게 감사위원으로 내정하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게 얼마 전의 현실입니다. 감사위원으로도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임명되지 못했던 인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징계안에 제가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복귀해봤을 때 논리적인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는 김호수 전 차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남감 대검 차장 같은 경우가 추미애 장관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사태가 터졌을 때 추 장관님 한 걸음만 뒤로 좀 물러서 주십시오라고 했던 강한 인상이 남게 되는데 4명 중에 박범계 장관이 과연 어떤 정치적 중립적인 인사로서 검찰 조직을 끌고 갈 인사를 선임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의 뜻을 살펴서. 그런데 조금 전 박 장관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좀 해보겠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당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바로 김호수 전 차관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조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제청 오늘은 아니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자 기자들이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빠져서 고민이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김호수를 뺀 나머지 3명 중에서 고민한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김병민 비대위원은 김호수 전 차관은 아닐 거다 이렇게 확신했지만 결국은 이제 김호수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심사숙고를 저는 지금 박범계 장관 내지 청와대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호수
전 차관이 굉장히 유력한 건 뭐 틀림없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일한 전직입니다. 나머지 3명이 현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건 때 모두 다 반기를 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조남관 차관은 얘기하건 추미애 장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구본선 광주 고검장들이 다 같이 성명을 낼 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 이런 성명을 같이 냈었고, 배성공 법무연수원장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직접 진두에 주의했었고, 그래서 5개월 만에 사실상 좌천된 인사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 윤 전 총장 쪽에 섰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김호수 전 차관이냐 아니냐 이제 그 싸움에 들어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또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가야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 갈 것이냐 아니냐 결국 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논쟁과 탄핵의 그림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에 윤 비토 의견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한 거다. 일일이 사과 요구한 건 좁쌀에 뒤움박하는 일. 묵은 감정은 정권 교체의 큰 강물에 씻어버려야 한다. 라고 비판론 차단에 나섰습니다. 당내에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의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걸었던 윤석열 총장님을 기억한다라며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가자라고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당내에서 김용판 전 청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고해성사를 어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김태호 당 중진들이 이를 차단하고 나선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앞장선 바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에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외압이 시작됐다라는 폭로를 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모습이 김영주 의원님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분분하군요. 네. 좁쌀에 뒤움박 파는 일이다. 검사와 정치는 다르지 않냐는 정진석 의원의 오늘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김용판 의원이 가물탄개 이렇게 했죠. 옛날에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이렇게 고쳐서 반성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아마 이제 서서히 그 지점이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어쨌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당내에서 저렇게 이제 자기도 여러 가지 뭐 무죄를 받았으니까 억울해하는 저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말하자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윤석열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지점들을 당내에서 우호적인 세력들은 그 직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어쨌든 빨리 털고 가자. 좋은 의미로 보면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선 앞두고 뭐 누가 올리 그러냐 하는 것보다 지금 한번 털 기회를 줄 테니까 과거에 간단하게 좀 사과해라. 과거에 누구나 다 검사나 판사들도 내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본의 아니게 말하자면 오판할 수도 있고 기소를 잘못된 과잉 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인사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공이 이제 서서히 윤석열 전 총장한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도 아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것은 아마 정치적 진로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져.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할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굳이 사과하면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런 잠재적인 내부의 반발 기류를 감안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이번 한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좋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